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아니,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전기도 끊겼고 은행도 닫혔습니다. 병원은 멈췄고 경찰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범죄 조직마저 스스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총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말이죠. 모두가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였다는 소문이 퍼진 뒤부터였습니다. 납치된 국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단 한 줄짜리 명령. 그 명령 하나에 도시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은 외교보다 행동을 선택했고 말 대신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단 48시간 만에 나타났습니다. 감옥 문이 저절로 열렸고 피해자들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피해자들까지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들었죠. 한국만이 진짜 뭔가 해줄 것 같다. 며 말입니다. 주변국들도 긴장했습니다. 라오스, 미얀마, 태국, 필리핀이 스스로 정화작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은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지만 질서는 무너졌고 범죄는 사라졌습니다. 세계는 그걸 한국식 정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요. 2024년 9월, 저 엘리자베스 월씨는 휴먼라이츠 워치 소속 변호사로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죠. 동남아시아 인신매매 피해자 조사가 목적이었어요. 공항을 나서자마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거리에는 오토바이가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마주한 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날 저녁 현지 NGO 활동가가 제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어요.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 청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4, 박민준이라는 이름의 한국인이었죠. 이 사람이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활동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3주 전에 죽었어요. 사고사로 처리됐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사? 24 청년이 갑자기 죽다니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활동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짜 취업 제안에 속아서 이곳에 왔대요. IT 회사 직원으로 채용된다고 했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됐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심각한 범죄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가 물었습니다. 활동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이걸 보세요. 영상 속에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허옇게 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 아들 민준이를 찾아주세요. 제발요. 제가 이 땅을 떠날 수 없어요. 내 아들을 찾지 못하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거죠. 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활동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한국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 중입니다. 벌써 3주째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그녀가 서 있었어요. 작은 피켓을 들고 있었죠. 내 아들을 돌려주세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는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빛은 죽어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안녕하세요. 전 엘리자베스 월씨입니다. 국제인권 변호사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박선희입니다. 민준이 엄마고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정말 죽은 건가요?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직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해 볼게요. 그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몰라요. 저는 현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요청했죠. 담당 형사는 시큰둥했어요. 사고사로 종결됐습니다. 더 볼 게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부검은 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었죠. 명백한 사고였으니까요. 명백한 사고. 24 청년이 감금된 건물에서 죽었는데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죠. 그럼 시신은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화장됐어요. 가족동의하에요. 가족동의? 박선혜 씨는 아들이 죽은 줄도 몰랐는데요.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죠? 단순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자료를 뒤졌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수십 건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죠. 모두 가짜 취업 제안에 속았어요. 그리고 행방불명됐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만을 노린 거죠. 왜 하필 한국인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탈출에 성공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요. 부모님인 척, 자녀인 척 연기했죠.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어요. 왜 한국인이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족에 약하다고 했어요. 조직에서요. 가족이 위험하다고 하면 돈부터 보낸대요. 확인도 안 하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의 가족애가 범죄의 표적이 된 거죠. 민준이는요? 그 사람도 전화를 걸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사람은 거부했어요. 못하겠다고요. 그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거부했기 때문에 죽은 거죠. 이건 살인이었어요.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죠. 외국인 하나 죽은 것쯤 대수롭지 않았나 봐요. 그날 저녁 저는 박선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지 못했어요. 손만 떨리고 있었죠. 민준이는 착한 애였어요. 누구도 해치지 않았죠. 왜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했나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약속드립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희망이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거대한 범죄망과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그리고 곧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게 될 줄은요. 조사를 시작한 지 사흘째,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상상 이상이었어요. 단순한 인신매매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죠. 현지 경찰 내부 고발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만난 그는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 안에 전부 있습니다. 피해자 명단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에 꽂았죠. 파일이 열렸습니다. 엑셀 시트였어요. 이름, 나이, 국적, 납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는데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300명이 넘었습니다. 전부 한국인이었죠. 20에서 30 사이가 대부분이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00명?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납치됐다고요? 그런데 왜 아무도 몰랐을까요? 신고는 왜 안 된 거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파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범죄 조직의 운영 매뉴얼이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죠.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알았기에 읽을 수 있었어요. 내용은 소름 끼쳤습니다. 한국인은 가족 감정에 취약하다. 부모 목소리를 흉내내면 90% 이상이 송금한다. 자녀 납치를 암시하면 100% 송금한다. 이런 문장들이 빼곡했습니다. 통계까지 있었어요.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성공률은 다른 국가 대비 3배 높다고 적혀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인의 가족애가 연구 대상이었던 거예요. 범죄 도구로 활용됐던 겁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조선족 중국인을 고용하라. 한국어 발음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의심하지 않는다. 조선족?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이 범죄가 이렇게 정교한지를요.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가족인 척, 친구인 척 연기하면서요. 저는 다음 날 시아누크빌로 향했습니다. 납치 피해자들이 감금된 곳이라고 했어요. 4시간을 차로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 리조트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니 달랐죠. 창문은 전부 쇠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출입구엔 경비가 서 있었고요. 저는 관광객인 척 접근했습니다. 여기 숙박 가능한가요? 경비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약만 받습니다. 돌아가세요. 말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물러났어요. 억지로 들어갈 순 없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다시 갔어요. 건물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좁은 방에 10명 넘게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헤드셋을 쓰고 전화를 하고 있었죠. 한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요. 사고가 났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기였습니다. 억지로 짜낸 감정이었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도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야 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탈출 피해자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여성이었어요. 27, 이지은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는 3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매일 100통씩 전화를 걸었죠. 안 하면 맞았어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손목을 보여줬어요. 깊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창문 유리를 깨고 뛰어내렸어요. 2층이었거든요. 발목이 부러졌지만 살았죠.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거잖아요. 경찰에 신고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했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제가 불법 체류자라고 추방당할 뻔했죠. 불법 체류자? 납치 피해자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국가적 방조였어요. 경찰이 모를 리 없었죠. 알면서도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왜 경찰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돈 때문이래요. 조직에서 경찰한테 돈을 줬대요. 그래서 단속 안 한다고요. 뇌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패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거죠. 조직은 돈을 벌고 경찰은 눈 감고 피해자는 죽어갔습니다. 완벽한 범죄 생태계였어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피해자 증언, 내부 문서, 금융 거래 내역까지요.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조직은 연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추적 결과 놀라웠습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로 흘러갔어요. 암호화폐로 세탁됐고요.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완벽한 자금 세탁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만 노렸을까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도 많은데요. 저는 조직 내부자를 만났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요.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인이 제일 쉬워요. 가족 이야기만 나오면 바로 무너지죠. 돈도 빨리 보내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의심부터 해요. 경찰 부르고요. 근데 한국인은 달라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인의 장점이 약점이 된 거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범죄자들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어요. 문화적 착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할 거였어요. 한국인 전용 피해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건 특정 국적을 노린 조직 범죄라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보고서가 폭풍을 몰고 올 줄은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반응할지도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 후였습니다. 제 이메일이 폭발했어요. 수백 통의 메일이 쏟아졌죠. 전부 한국에서 온 거였습니다. 제 동생도 실종됐어요. 도와주세요. 저희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어요.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 애가 거기 있을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던 거예요. 수백 명의 가족들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한국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3일 후 한국 최대 뉴스 채널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캄보디아 한국인 300명 납치, 보이스피싱 강제 동원 제목이었어요. 보도 직후 한국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지켜봤어요. 댓글이 초당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우리 국민이 저렇게 당하는데? 분노였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죠. 다음 날 아침 한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을 읽고 얼어붙었어요.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데려오겠습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어떤 수단?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경고였습니다.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죠. 48시간 안에 발표된 성명이었어요. 보도가 나간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 첸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 동료였죠. 소피아, 한국 성명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봤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처음 봐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침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이 진심이라면 캄보디아는 큰일 날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캄보디아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어요. 그는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올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너무 중요해요. 원조, 기술, 투자 전부 한국에서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을 보호 못했잖아요. 이건 큰 실수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이 뭔지를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경제력도 아니었죠. 신뢰였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도와준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 국민이 캄보디아에서 죽었던 겁니다.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제 호텔방 전화가 울렸어요. 현지 경찰이었습니다. 월시 변호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당장 나가지 마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범죄 조직들이 도망가고 있어요. 시아누크빌, 푸놈펜 전역에서요. 지금 난리예요. 도망? 왜 갑자기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차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누크빌로 향했어요. 4시간을 쉬지 않고 운전했죠. 도착했을 땐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수십 명이었습니다. 전부 젊은이들이었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어요. 몇몇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청년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년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모르겠어요.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경비들이 다 도망갔고요. 갑자기, 왜죠?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었습니다. 대답은 같았어요.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컴퓨터, 헤드셋만 남아 있었죠. 조직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엘리자베스, 뉴스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뉴스요? 소피아는 급하게 말했어요. 지금 동남아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전부요. 범죄 조직들이 대피하고 있대요. 대피? 왜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뭘 한 거죠? 아직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성명만 발표했을 뿐인데요. 그날 저녁 저는 답을 알게 됐습니다. 현지 정보원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조직 내부 교신을 입수했어요. 이거 보세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음성 메시지였어요. 중국어였지만 번역이 달려 있었죠. 즉시 철수하라. 한국이 온다. 진짜로 온다. 물러나지 않으면 다 죽는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이 온다? 단 한 줄 성명에 조직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왜일까요? 한국이 뭘 할 거라고 생각한 걸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무기가 아니라는 걸요. 신뢰였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신뢰요. 한국이 데려오겠다고 하면 정말로 데려온다는 걸 다들 알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대사관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수백 명이 몰려들었어요. 전부 피해자들이었죠. 한국인뿐 아니라 태국인, 베트남인, 미얀마인도 있었습니다. 한 베트남 청년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기만 우릴 보호해 줄 거예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이 한 게 뭐죠? 성명 하나 발표했을 뿐인데요. 근데 모두가 한국을 믿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켜줄 거라고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힘이 뭔지 배웠다. 힘은 총이 아니다. 약속이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일주일 후 한국 합동대응팀이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특별기가 푸놈펜 공항에 착륙했어요. 저는 공항에 나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30명 정도가 내렸어요. 군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내렸어요. 장비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대응팀이라고요? 군인은 어디 있죠? 특수부대는요? 한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검은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월시 변호사님이시죠? 저는 김재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장이에요. 디지털 포렌식?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팀장님 실례지만 군인은 안 오나요? 김재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총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증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구출해야 하는데 증거가 왜 필요하죠? 김재현은 설명했어요. 범죄자들은 이미 도망갔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는 못 돌아오죠.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사람만 구출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범죄 조직 자체를 뿌리 뽑으려는 거였죠. 영구적으로요. 다음 날 저는 팀을 따라 시아누크빌로 갔습니다. 비어있는 건물에 도착했어요. 김재현 팀장이 지시했습니다. 전부 증거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팀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심지어 쓰레기통까지 전부 수거했어요. 체계적이었습니다. 군대처럼 정확했죠. 한 팀원이 외쳤습니다. 팀장님, 여기 파쇄된 하드디스크 있어요. 김재현이 달려갔습니다. 회수하세요. 복원 가능합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파쇄된 하드디스크도 복원할 수 있나요?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시간이 걸리지만 가능해요. 저희 기술이면요. 그날 밤 저는 한국팀의 임시본부에 초대받았습니다. 호텔 회의실이었어요. 수십 대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밤새 작업하고 있었죠. 김재현이 저를 한 컴퓨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엔 복원 중인 파일들이 떠 있었어요. 사진, 문서, 녹음 파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김재현은 침통한 얼굴로 답했어요. 피해자 명단이에요. 이름, 여권번호, 납치 날짜 전부 있어요. 그리고 그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몸값 기록도요. 몸값?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수백 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1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상품이었던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간을 거래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증거를 확보했어요. 다음 날 김재현은 저를 또 다른 작업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더 놀라운 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팀원이 블록체인 분석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팀원이 설명했어요. 암호화폐 거래 추적이에요. 범죄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찾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암호화폐도 추적이 되나요? 팀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어렵지만 가능해요.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거든요. 숨길 순 없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재현이 브리핑을 했어요. 총 427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 계좌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국제 공조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 공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계좌들을 동결하는 겁니다. 범죄 수익을 한 푼도 못 쓰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어요. 수술이었습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수술이었죠.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으로 움직였어요. 일주일 후 첫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경찰이 계좌 3개를 동결했어요. 87억 원이었습니다. 싱가포르도 움직였죠. 52억 원을 동결했어요. 김재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범죄자들이 번 돈을 한 푼도 못 쓰게요. 저는 그날 밤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아, 믿을 수 없어요. 한국팀은 총 한 방 안 쏘고 범죄 조직을 무너뜨렸어요. 소피아는 감탄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설명했어요. 증거를 확보하고 자금을 추적하고 국제공조로 돈을 동결했어요. 범죄자들은 이제 돈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요. 소피아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이게 21세기 정의예요. 폭력이 아니라 시스템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새로운 방식을 보여줬어요. 감정이 아닌 논리로, 폭력이 아닌 기술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였죠. 그날 저는 김재현에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안 해요. 김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우리 국민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전부 소중해요. 300명이 납치됐다면 300명 전부 데려와야죠.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의무? 다른 나라들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달 후 피해자 전원이 구출됐습니다. 287명이었어요. 13명은 이미 사망했고요. 나머지는 무사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전부 모였어요. 저는 그날 현장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울고 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박선혜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도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없었죠. 저는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선희 씨,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진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은 살았잖아요. 민준이가 원했던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의 용기가, 한국의 약속이, 모든 게 너무 숭고했습니다. 구출 작전이 끝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푸놈펜에 있었어요. 후속 조사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캄보디아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 외교장관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한국인 납치 사건은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범죄 조직의 문제였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책임이 아니라고요? 경찰이 뇌물받고 눈 감았잖아요. 피해자 신고를 묵살했고요. 이게 책임이 아니라고요? 2시간 후 한국 외교부가 반응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캄보디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전면 재검토? 이게 무슨 의미죠? 소피아에게 전화했어요. 소피아,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소피아는 심각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든 지원을 끊는다는 거예요. 경제, 기술, 원조 전부요. 엘리자베스, 캄보디아한테 이건 재앙이에요. 재앙? 그 정도일까요?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이틀 후, 첫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이 캄보디아 스마트팜 프로젝트 철수를 발표했어요. 캄보디아 전역에 200개가 넘는 스마트팜이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죠. 저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시엠립 외곽의 스마트팜이었어요. 농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불안한 얼굴이었죠.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린 이 시스템 없이 못 키워요.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줬거든요. 관리 시스템이 멈춰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철수했기 때문이었어요. 온도, 습도, 물 공급 전부 자동이었는데 이제 수동으로 해야 했죠. 시스템을 배우지 않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농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웠지만 복잡해요. 고장나면 못 고쳐요. 한국 기술자가 필요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었어요. 정부가 잘못했는데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다음 날,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철수했어요. 푸놈펜 국립병원에서요. 한국은 5년 전부터 캄보디아 의료 현대화를 도와왔습니다. 장비, 기술, 교육 전부요.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엔 환자들이 가득했어요. 의사들은 당황한 얼굴이었죠. 한 캄보디아 의사가 말했습니다. CT, MRI 장비가 전부 멈췄어요. 한국에서 관리했거든요. 이제 못 써요. 수리할 수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필요해요. 환자들은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한 환자들은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가야 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었죠. 일주일 후 교통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푸놈펜 지하철 공사가 중단된 거예요. 한국 기업이 시공하고 있었거든요. 70% 완성됐는데 멈췄습니다. 저는 공사 현장에 갔습니다. 중장비가 멈춰 있었어요. 인부들은 일을 안 하고 서 있었죠. 한 현장 소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떠났어요. 우린 이 장비 못 다뤄요. 전부 첨단이거든요. 언제 재개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죠. 한국이 돌아와야 가능해요. 저는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서 한국의 흔적이 멈춰 있었어요. 통신기지국, 정수시설, 발전소 유지보수 전부요. 한 달 후 가장 큰 충격이 왔습니다. 교육 지원 중단이었어요. 한국은 캄보디아 청년 5,00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 유학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한 장학생을 만났습니다. 22, 소피아 씨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꿈이 끝났어요. 한국 가서 공부하는 게 꿈이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기회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만큼 지원해주는 나라 없어요. 학비, 생활비 전부 줬거든요. 그리고 졸업 후 취업도 도와줬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청년은 잘못이 없었어요. 정부 때문에 미래를 잃은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캄보디아 경제학자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자리였어요. 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월시 변호사님, 캄보디아는 지금 위기예요. 한국 지원이 끊기면서 GDP 3%가 증발했어요.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은 우리 세대 투자국이에요. 기술, 제조업, 서비스업 전부 한국과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게 끊긴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활기가 사라지고 있었죠. 다음 날 캄보디아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직접 주재했어요. 저는 UN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는 침통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습니다. 한국인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 대가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한 장관이 물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해야 하죠? 총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움직였어요. 돌이킬 수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힘이 뭔지 다시 배웠다. 힘은 주는 것에도 있지만 주지 않는 것에도 있다.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다. 단지 지원을 멈췄을 뿐이다. 그런데 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 캄보디아의 위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태국에서도 비슷한 범죄 조직이 있었거든요. 한국인 피해자가 50명 넘게 확인됐었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저는 태국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한 고위 경찰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월시 변호사님, 잘 오셨어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어요. 불법 콜센터 18곳을 급습했어요. 범죄자 347명을 체포했고요. 피해자 120명을 구출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왜 갑자기요? 전엔 안 했잖아요. 경찰관은 솔직하게 답했어요. 캄보디아를 봤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요. 우린 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은 실수?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국은 선제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한국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다음 날, 저는 급습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파타야의 한 고층 건물이었어요. 경찰이 헬기까지 동원했더군요. 특수부대가 건물을 포위했었죠. 한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저항할 줄 알았어요. 근데 순순히 항복했어요. 한국한테 넘어가는 것보단 태국 감옥이 낫다고 하더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감옥이 나아 보였을까요? 일주일 후 미얀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엘리자베스, 미얀마도 움직였어요. 군부가 직접 나섰대요. 군부가요? 저는 놀랐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범죄 소탕에 나섰다고요? 소피아가 설명했어요. 양곤 인근 불법 콜센터 12곳을 전부 폐쇄했대요. 범죄자들은 추방했고요. 피해자들은 대사관으로 보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요? 소피아는 웃었어요. 한국이 무서워서죠. 미얀마는 한국 투자가 절실하거든요. 경제 제재 받고 있잖아요. 한국마저 등 돌리면 끝이에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컸던 거죠. 군사력도 아니고 외교 압박도 아니었어요. 단지 경제적 연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총보다 강했어요. 한 달 후 라오스가 움직였습니다. 저는 비엔티안으로 날아갔어요. 라오스 정부가 전국적인 범죄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내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미 범죄 조직 대부분이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제가 물었습니다. 장관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죠. 아마 아프리카나 남미로 갔을 거예요. 동남아는 이제 안전하지 않으니까요. 안전하지 않다? 범죄자들한테요? 저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범죄자들이 도망가는 곳이 된 거죠. 한국 때문에요. 다음 주 필리핀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닐라 경찰이 중국인 운영 불법 카지노를 대거 단속했어요. 그곳에서도 한국인 피해자가 발견됐었거든요. 저는 필리핀 경찰청장과 통화했습니다. 왜 지금 움직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장은 솔직했어요. 한국의 눈치를 본 겁니다. 우리도 한국 투자가 중요하거든요. 한국인이 안전하지 않으면 투자가 끊기죠. 저는 놀라웠습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은 이유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보복이 두려워서요. 하지만 한국은 협박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캄보디아 한 나라에 대응했을 뿐이었죠. 2달 후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범죄 조직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불법 콜센터가 폐쇄됐어요. 수천 명의 피해자가 구출됐고요. 저는 유엔 본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효과 한국가의 대응이 지역 전체를 변화시킨 사례였어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외교 압박도 하지 않았다. 단지 한 나라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을 뿐이다. 그런데 주변국 전체가 자발적으로 변화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영향력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40개국 대표가 참석했어요. 저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은 특별했습니다. 폭력이 아닌 원칙으로, 보복이 아닌 정의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 나라를 넘어 지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한 서방 외교관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은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무고한 사람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캄보디아 정부의 책임입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했을 뿐이죠.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보호했어야 했어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논리가 명확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소피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당신 발표 대단했어요. 모두가 감동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한국이 대단한 거죠.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한국은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어요. 이제 다른 나라들도 따라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푸놈펜에 있었어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에 회담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국 대사관 앞은 조용했습니다. 3개월 전에 인파는 사라졌어요. 피해자들은 전부 한국으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박선희 씨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희 씨, 아직도 여기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민준이 묘소가 여기 있어요. 떠날 수 없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었지만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한국 가시지 그러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곧 갈 거예요. 민준이가 원하는 걸 다 이룬 후에요. 다음 날 역사적인 회담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네와 한국 외교부 장관이 만났어요. 저는 UN 옵서버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훈 마네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우리 정부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한국인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한국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총리님, 저희는 사과보다 행동을 원합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요. 훈 마네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첫째, 외국인 범죄 피해 전담팀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경찰 부패 척결을 약속합니다. 셋째, 한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국 장관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약속만으론 부족합니다. 실행을 보여주세요. 6개월 후 재평가하겠습니다. 훈 마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회담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은 즉시 지원 재개를 약속하지 않았어요. 조건부 재개였습니다. 캄보디아가 증명해야 했죠. 일주일 후 캄보디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범죄 피해 전담팀이 신설됐어요. 팀장은 미국에서 유학한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저는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열정적이었어요. 월시 변호사님, 우리가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한 달 후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뇌물받은 경찰 17명이 구속됐어요. 고위 경찰관 3명도 포함됐죠.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아에게 전화했습니다. 소피아, 캄보디아가 진짜 변하고 있어요. 소피아는 놀랐어요. 정말요? 믿기지 않네요. 2달 후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캄보디아 국회가 외국인 보호법을 통과시켰어요.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게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법이었죠. 저는 국회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됐을 때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3개월 후 한국 정부가 재평가를 시작했습니다. 김재현 팀장이 다시 캄보디아에 왔어요. 저는 공항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재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변호사님, 잘 지내셨어요? 캄보디아가 많이 변했다고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김재현 팀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경찰서, 법원, 대사관을 전부 방문했어요.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점검했죠. 마지막 날, 김재현이 저를 불렀습니다. 변호사님,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캄보디아는 합격입니다. 합격? 저는 기뻤습니다. 정말요? 지원이 재개되나요? 김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단계적으로요.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니까요. 다음 날,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재개합니다.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전역이 환호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이 돌아온다. 외치고 있었죠. 저는 박선혜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아들 묘소 앞에 있었어요. 선희 씨, 들었어요? 한국이 지원을 재개한대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이가 원했던 거예요. 화해와 용서요. 이제 전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일주일 후 UN 인권이사회가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국제모범 사례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UN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어요. 월시 변호사,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21세기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줬습니다. 폭력이 아닌 원칙으로, 복수가 아닌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력은 한 지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국민이 고통받지 않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캄보디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했을 뿐입니다. 그게 국가의 의무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서방 외교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정부도 한국의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조언해 주시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신뢰예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캄보디아 임무가 끝났다. 9개월 동안 나는 많은 걸 배웠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상에서, 약속에서, 신뢰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그들은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켰다. 나는 그 변화를 목격한 증인이다. 1년 후 저는 런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 본부였어요. 컴퓨터 화면엔 캄보디아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외국인 범죄제로 달성 헤드라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만에 이뤄낸 거죠.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김재현 팀장이었어요. 변호사님 잘 지내시죠? 좋은 소식 있어요. 캄보디아가 동남아시아 인권 모범국으로 선정됐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팀장님 덕분이에요. 김재현이 답했어요. 아니에요. 변호사님 덕분이죠. 변호사님이 처음 보고서를 쓰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다음 날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박선희 씨였어요. 그녀는 한국에 돌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녀는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고 있었어요. 아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들고 있었죠. 일주일 후 저는 국제인권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렸어요. 주제는 21세기 국가의 역할이었죠. 저는 10년 만에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사람들은 자신감 있어 보였죠. 컨퍼런스장은 코엑스였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온 인권 전문가들이었죠.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1년 전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힘이 무엇인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힘은 무기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힘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의지죠. 청중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국민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데려왔어요. 폭력 없이, 전쟁 없이 말이죠. 단지 원칙과 시스템으로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지만 이성적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지만 정의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요. 한 지역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변호사님, 다른 나라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부여야 해요. 한국은 국민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컨퍼런스 후 저는 김재현 팀장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었어요. 팀장님, 그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잖아요. 김재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우리 국민이니까요. 그 이유 하나면 충분하죠. 300명이든 1명이든 마찬가지예요. 한 명도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국민을 숫자로 보지 않는 나라요. 다음 날 저는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DMZ였어요. 한국의 상징이었죠.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아요. 언젠가 통일될 거라고 믿죠.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 저는 국립묘지를 방문했습니다. 박민준의 묘소가 거기 있었어요. 그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박선혜 씨가 거기 있었습니다. 꽃을 놓고 있었어요. 저는 옆에 섰습니다. 함께 묵념했죠. 민준이가 자랑스러울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우리 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수천 명을 살렸어요.
한 어머니의 용기가 한 나라를 움직였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활기찼어요. 사람들은 웃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국민을 지키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일상이라는 걸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 한국의 대응은 21세기 국가 역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그들은 증명했다. 국민을 사랑하는 국가는 무기 없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며 그 약속을 지키는 의지가 곧 국가의 힘이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이용하려 했지만 한국은 감정으로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정의는 감정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던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한 사람의 용기가, 한 국가의 약속이,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의지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셨죠?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구독이 이 채널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역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함께 만드는 이야기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